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으로 4명이 늘었습니다.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는 5명 미만이지만 지역 감염 사례가 나흘 만에 나오고 말았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20대 남성인데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데다가 지난 연휴부터 서울, 용인 등 수도권과 강원도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밀폐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클럽과 주점을 여러 곳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한 클럽입니다. 굳게 문이 닫혀 있습니다. 클럽 근처에 위치한 이 주점도 소독 명령과 함께 일시 폐쇄됐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20대 남성 확진자 A씨가 지난 2일 새벽 다녀간 곳입니다. A씨는 이날 저녁부터 발열과 설사 증세를 보였고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CCTV를 지금 다 돌리고 있어요. SNS를 일단 띄우고 유증상이 발생 시에는 빨리 가까운 보건소로 가라 하는 거하고 우리 여기서는 이제 재난 문자를 띄우려고 그래요. A씨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후 수도권과 강원 지역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증상 발생 이틀 전 경기도 가평 남이섬과 강원도 홍천의 리조트를 찾았고 다음 날 거주지인 용인시로 돌아와 식당과 주류 전문점을 방문했습니다. 이어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서울을 방문했는데 마스크를 낀 채 이태원의 클럽과 주점 5곳을 찾았습니다. 이어 성남에 있는 쌈밥집과 편의점을 찾았고 3일엔 수원에 있는 이비인후과와 약국도 방문했습니다. 황금 연휴 기간 이렇게 A씨는 서울과 수원, 성남, 용인, 가평, 춘천, 홍천을 돌아다녔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57명인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최장 잠복기 14일이라고 말씀드렸고 따라서 역으로 14일 동안에 긴밀한 접촉이 이루어진 그런 접촉자의 규모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주점은 밀폐된 공간으로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접촉자를 찾아낸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특히 20대 확진자는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사례인데다 보신 것처럼 클럽 같은 고위험 시설을 여러 곳 방문했습니다. 확진자의 친구 한 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방역당국의 우려가 큽니다. 계속해서 송금한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31살 남성은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0대 확진자인 A씨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고 클럽에도 같이 갔던 밀접 접촉자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의 가족 2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A씨의 2차, 3차 접촉자 가운데 무증상 감염자를 빨리 파악하고 누가 감염을 일으켰는지 찾기 위해서입니다. A씨의 직장에서도 접촉자가 43명 나왔습니다. 이들도 모두 자가격리하고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환자가 발생을 하면 최대한 빠른 시기에 전체 접촉자의 90% 가까이는 저희가 찾아내야만 한 사례로 인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수백 명이 출입한 클럽 5곳에 대해서는 방문자 신원을 확인하고 접촉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에도 바이러스가 배출될 수 있는데 A씨가 이 시기에 여행을 다녀오고 클럽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단계로 전환되며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상당수가 운영을 재개한 상태. 방역당국은 특정 지역에서 위험에 대비할 경우가 생기면 지자체에서 사실상 영업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일상을 반납하셨습니다. 또다시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방역당국도 이제는 과거와 같이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특성상 초기 전파력이 높은 데다 감염 경로조차 알 수 없는 조용한 전파가 여전한 만큼 절대 방심은 금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고3 학생들부터 등교 수업이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이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에어컨을 켜지 말라고 했었는데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켜는 걸로 지침을 바꿨습니다. 또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자세한 학교 방역 내용 정연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초중고교 등교가 모두 마무리되는 때는 6월 초, 여름입니다. 올여름은 특히 더울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찜통교실 우려가 나왔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다며 교육부가 에어컨 사용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을 지금도 더운데 더 더워지면 못 틀면 너무 더울 것 같아가지고 걱정되긴 하는데. 걱정이 잇따르자 교육부는 방역 지침을 수정했습니다. 환기를 충분히 시키는 조건하에 에어컨을 틀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필터 오염 등의 문제가 있는 공기청정기 가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만지는 횟수가 증가하여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름에 냉방기기를 가동하되 모든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어둔 채 가동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또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매일 등교 전 자가진단을 해야 하는데 관련 항목도 추가했습니다. S거움, 미각 후각마비, 동거가족의 해외여행력 및 자가격리 여부 등을 포함하는 해당 자가진단 항목을 보강하였습니다. 점심시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때문에 체육 수업은 거리 두기가 가능한 종목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농구나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 접촉이 좀 많이 이루어지다 이번 1학기에는 그런 종목 대신에 이제 배드민턴으로 해서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등교 중지 기간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기저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은 학교장 사전 허가를 받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역시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나 심각 단계에선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등교 선택권을 허용했습니다. KBS 뉴스 정은득입니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돼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에게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었는데 오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나왔습니다. 석 달치 150만 원, 다음 달이면 받게 되는데요. 누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최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을 하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데도 각종 지원에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동자들. 대면을 저희는 해야 되거든요, 수업을. 그래서 아이들이 등교를 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0원입니다. 석 달치 150만 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대상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3월에서 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 등 93만 명입니다. 항공지상조업, 일부 인력공급업 등 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12만 원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연소득 7천만 원, 연 매출 2억 원 이하는 소득이나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더 적은 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 또는 연소득 5천만 원,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하는 소득이나 매출 감소가 25%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전체 지원 규모는 1조 5천억 원. 전 국민에게 주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지자체 고용특별지원금과는 중복수급이 안 됩니다.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와 고용센터에서 받고 지급은 신청 2주 내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초기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정부는 일정 기간 2부제나 5부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한국은 생활방역으로 전환됐지만 일본은 긴급사태를 이달 말까지 연장했죠. 오늘이 연장 첫날인데 일본의 상당수 학교들이 개학을 했고 도박게임장에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등 긴급사태라는 말이 무색했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부모의 손을 잡은 아이들이 뒤늦은 입학식을 치릅니다. 교실을 찾아가고 자기 책상에도 처음 앉아봅니다. 일선 학교들은 새학기 수업을 시작했고 백화점과 박물관, 영화관 등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긴급사태가 연장됐지만 일부 지자체들이 수업과 영업재개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生活にちょっと支障がきたしてしまう恐れがあるんで、ぜひ知事の判断、僕は間違ってないと思います。 대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찡코점엔 대기표를 뽑고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이용객이 몰렸습니다.
今人数が増えてきたんで、僕の列は全部埋まってるんで、席は。増やす方法って言ったら、こういうのしか今現状はね、ない。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도쿄 하라주쿠입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도쿄는 이달 말까지 영업 중단이 계속되는데요. 그럼에도 며칠 전에 비하면 행인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달 말까지 연장된 긴급사태는 정부에도 부담입니다. 실제로 아베 내각 지지율은 40%까지 떨어져 긴급사태를 거치며 역전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긴급사태 연장 첫날 일본 정부는 협조 요청 대신 조기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諮問委員会の意見も踏まえ可能であると判断すれば期間満了を待つことなく解除する. 지지율 추락을 무릅쓰고 힘 빠진 긴급사태를 끝까지 유지할지 일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수입이 변변치 않은데 비싼 아파트를 샀다면 불법 증여를 의심할 수 있겠죠. 국세청이 서울을 중심으로 조사하던 이 같은 불법 증여를 31개 투기 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했는데 500여 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30대 직장인은 최근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면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 돈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직접 조사한 끝에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소득도 없는 한 20대는 부모 돈으로 서울과 제주 등의 주택을 몇 채나 샀는데 증여세를 낸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포함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세금 탈루 혐의자는 517명. 지난번 조사보다 대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은 물론 전국 31개 투기 과열지구 전체로 조사 대상을 넓혔기 때문입니다. 혹시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냐 물어보지만 괜히 편법 같은 거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죠. 지난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증여를 받고서 빌린 돈으로 위장한 사례가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반에서 받은 의심거래 자금조달 계획서 8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자기 돈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빌린 돈으로만 고가 아파트를 산 경우도 91건이나 확인돼 불법 증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게 국세청 판단입니다.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과 관련 법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자금 조성 및 회계 처리 적정 여부와 법인 자금 부당 유출 여부도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시세와 차이가 나는 가족 간 아파트 거래와 전세금으로 위장한 증여 등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조국 부부의 딸 조민 씨와 고등학교 동기인데요.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줘 이른바 스펙 품앗이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증인입니다. 장 교수 아들은 이를 인정하면서 당시 해당 세미나에서 조민 씨를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 이어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 교수의 아들. 조국 부부의 딸 조민 씨와는 고등학교 동기이자 스펙 품앗이의 당사자로 지목되어 온 인물입니다. 장 교수가 조민 씨에게 체험활동 확인서를 써주고 논문 일저자로 올려주고 조국 교수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 인턴 증명서에는 2009년 15일 동안 세미나를 준비하며 인턴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장 씨는 스펙 품앗이를 인정하며 본인의 인턴 증명서가 사실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인턴을 한 적이 없고 4시간 동안 세미나에 참석한 게 전부라는 겁니다. 또 조민 씨가 같은 내용으로 받은 인턴 증명서에 대해서도 활동 내역인 해당 세미나에서 조민 씨를 본 적이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변호인단이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며 영상을 공개했는데 지목된 영상 속 인물도 조민 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장 씨의 모습도 세미나 사진이나 영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며 장 씨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거나 참석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대한병리학회지 편집위원장은 조민 씨가 일저자로 오른 장영표 교수의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돼 논문을 직권으로 취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을 직원이 발급해줬다는 정 교수 측 변호인단에 그럼 왜 표창장 파일이 정 교수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나온 것이냐며 의견을 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식이나 돌잔치를 어쩔 수 없이 연기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위약금 발생 여부를 두고 예식업체 등과 분쟁이 많지만 감염병 유행과 같은 재난 상황에 대한 분쟁 조정 규정이 없어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결혼식을 내년으로 미룬 A씨. 위약금이 없다는 예식업체 말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지만 갑자기 올해 내 연기만 위약금이 면제될 뿐 내년으로 연기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되게 황당하고 업체를 상대로 한다고 하면은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바뀌더라고요. 결혼식 하면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었고요. 코로나19로 결혼식 등의 연기가 늘고 있지만 고액 위약금 요구나 식대 단가 인상 등으로 인한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3월 말부터 접수한 관련 상담은 174건, 환급 처리와 계약 해지는 12건에 그쳤습니다. 반면 소비자 분쟁센터를 설치한 경기도의 경우 56건의 조정 신청 가운데 62.5%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뚜렷한 분쟁 조정 규정이 없어 조정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이제 예식장 표준약관 등의 면책 규정이 있는데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책 규정도 없고 이 때문에 당사자 합의나 조정기관의 역량에만 맡길 게 아니라 분쟁 해결 기준 등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개월 정도 안에서는 급박한 사태가 생겼을 땐 변경할 수 있다던가 이런 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이와 함께 권고 수준이 아니라 실효적으로 분쟁 조정을 할 관련 기구 마련도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저기압이 점차 우리나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해상을 통과하면서 주말에는 우리나라를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동쪽에 고기압이 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기압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겠습니다. 때문에 비가 오는 시간이 꽤 길어집니다. 먼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저녁이 되면 서해안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고 밤사이 비가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에 최고 150mm 이상, 지산 부근과 남해안에 최고 100mm가량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한 토요일 새벽부터 오후까지는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 보겠습니다. 대부분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20도 안팎에 머물겠지만 내륙 곳곳의 한낮 기온이 25도에서 27도 정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5도, 대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남해 먼바다와 제주 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중부와 호남 지역에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